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그 말 그대로죠. 행정이 나에게 개입해달라고 청구하는 그 권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광의하고 협의를 나눠봐야 되는데 광의는 넓을 광자라 그러죠. 협의는 좁을 협자. 근데 이제 이 법학은 개념을 굉장히 엄밀하게 쓰기 때문에 광의 협의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수는 협의, 좁은 의미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 협의로는 이게 발동 대상에 따른 차이예요. 행정이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데 발동 대상이 제3자일 때는 이게 바로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고 나 자신에게 발동해달라. 나 자신에게 행정행위, 즉 건축허가, 영업허가를 발급해달라. 이게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포함하는 게 광의예요. 자, 협의로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는 경우, 둘 다 무하자도 그렇고 얘도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 논해지는 거라 그랬죠.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타인, 제3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행정권 발동,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제3자인 강도에 대한 경찰권 발동 청구권,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환경규제 발동 청구권 이런 것 통상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나 광의로는 협의에다가 더 나아가 이제 추가가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발동 청구권, 이게 행정의 발급 청구권이라 그러죠. 건축허가 나한테 발급해달라고 제3자한테 발급해달라고 청구하겠어요. 그죠? 자, 이건 뭐 인정 배경은 똑같아요. 공권의 확대와 그래서 재량이까지도 이거는 무하자와 달리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재량권이 0 또는 1로 수축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만 의무가 인정되고 그에 대응해서 권리가 성립된다. 그 다음 재량의 통제법리, 원고적격의 확대, 권리구제 확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 법적 성질도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적극적 권리는 똑같아요. 얘는 근데 특정한 거, 경찰권 발동이라는 특정한 거, 발동할지 말지 뭐 어떠한 선택을 네가 하자 없이 해달라.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실체적 공권의 성격이다. 특정 처분할 걸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방적 권리성 여부인데 이게 사전 예방적 성격에 한정하자는 견해는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 환경 오염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오염을 막아달라가 가장 최선이죠. 오염물질 배출을 막아달라. 근데 그 몰래 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환경규제권을 발동해달라. 이게 사후 구제적 성격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의 인정 여부의 범위인데 뭐 부정설 보면 참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 아직 시기상조다. 제가 볼 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볍게 보면 돼요.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뭐 실체적 권리 침해 이 문제로 부작위 확인 소송 및 소외 이익 문제 귀착되기 때문에 위법한 부작위 경우만 들어 따로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실체적 권리 침해가 있는데 뭘 이걸 실체적 권리 침해 주장하면 되지 이걸 주장하냐 뭐 또 이런 건데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오늘날 사회국가 법치국가 권리구제 확대 여기서 당연하다 뭐 이런 정도고 그 무하자만큼은 논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은 특정한 걸 요구할 수 없는 내용에 관한 건데 내용이 텅 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부터 논란이 치열했는데 얘는 그래도 실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논란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판례인데 이제 부정하는 게 주류적 입장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인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배상과 관련해가지고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 취소소송이나 항고소송에서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그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인정한 거 꽤 많거든요. 자, 보면은 시의 완행버스 업체들이 시의 이거 뭐 부정한 거를 애우려고 할 게 없어요. 그 인정한 것만 정확히 알면 뭐 다 몰아 정리하면 되니까. 시의 완행버스 업체들이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운영회사의 정류장 사용 요금 체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 후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자 뭐예요? 사업 개선 명령이라는 특정한 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권리라는 거고 행정 개입 청구권인 거예요. 그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한 거. 이게 누구에게? 그 운영회사에게, 제3자에게, 이러니까 협의회 그거죠. 거부한 거. 뭐 번호가? 논거도 가볍게 보면 돼요.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거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지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시대의 착오적인 판례이긴 한데 뭐 국민에게 저런 정도일 때는 그 개선명령 신청권 이런 걸 인정해도 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정하고 있어요. 뭐 그냥 권한 있는 기관에 발동을 촉구한 이런 식의 논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디 천한 것들이 감히 그걸 갖다 권리로 주장하냐? 그냥 촉구하는 거 그런 거고 은혜적으로 해주면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이런 마인드죠. 그 다음에 인접 토지 소유자 제3자에게 하니까 이것도 협의죠. 장애물 철거 요구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법규상도 없고 조리상도 없다. 산림훼손 변경 용도 신청 반려 이거는 이제 광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나한테 감수 산림훼손 이거는 광의에 들어가는 건데 뭐 광의협의가 출제된 바는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법규에도 없고 조리상도 없다. 다 이런 거예요. 건축허가 준공검사 취소 제3자 소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신청 이거 제3자에 대한 거죠. 산림복구 설계 승인 및 복구 준공 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 이것도 이해관계인 한 거니까 제3자와 관련되는 거죠. 다 부정되는데 이 판례는 뭐 논거가 없기 때문에 요지를 읽어봐야 별 것도 없고 인정 사례는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어 해석 문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에 공사 중지라는 개념이 일시적인 거를 포함한 의미죠. 일시정지, 뭐, 임시정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걸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 일시적인 그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성질상, 이 국어적인 그 의미상 그런 의미예요. 원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회사에게 조리상 당해 공사중지 명령에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 근데 이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변경 신청권. 요게 이제 새만금 사건이죠. 저는 옛날부터 새만금 사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건 뭐, 국민 사기 정책 같은 성격이 크죠. 결국 어때요? 완공해놓고 최초 사업 계획을 다 변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농업용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막 추진된 것 같은데 대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이제 워낙 돈이 뭐 몇천억 이상 이미 투자가 된 상태에서 이걸 취소시켜버리면 몇천억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긴 내렸는데 굉장히 행정에 경고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던 그런 판례인데 자, 공사중지 명령 보면 자, 거기 이제 강조 표시한 거 아까 주석당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위에 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 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해 사업 승인 내지는 건축허가 당시 부과했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 그러니까 제출할 때까지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 제출하면 중지 사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인정된다. 이거는 뭐 해석이 되니까. 근데 새만금 사건인데 이거는 뭐 논거가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될 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한다. 요거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걸 뒤틀어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원고적격 인정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주민은 그 환경영향을 이불이라고 사실상 추정까지 해서 원고적격 무조건 인정해요. 근데 밖에 주민은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원고적격 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이냐 밖의 주민이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3권에 어디 있냐면 3-293 자, 거기 보면 맨 밑에 나오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 인정이죠. 밖의 주민은 부정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원고적격이 확대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독재정권 때 하고 민주화된 이후에 대법원도 판결이 바뀌고 있어요. 대상 지역 내 주민은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추정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 밖의 주민이 하더라도 입증, 이 증명을 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안의 주민에게만 이런 취소 변경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밖의 주민에게 없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판시한 게 없는데 어쨌든 논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행인 거는 원고적 기업도 그렇듯이 대상적 기업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결론을 외우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아까 그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이거는 중지라는 거 개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행정법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법률에 관한 2편에 가면 2편의 뒷부분은 다 생으로 그나마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요거는 판례라도 있기 때문에 그 연결돼서 재미가 있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생으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빼고는 판례는 거의 뭐 우리가 그 판례 대법원 판례 기본 입장 가치관이 어떤 거냐 유형화되는 이런 걸 또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인정범인데 이거 처음에 경찰 개입 청구권으로 연역상 시작한 거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영역은 비례 원칙의 경찰 행정이라고 그랬죠. 이 행정 개입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연역상으로 연역은 역사 의미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행정 개입 청구권은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해서 인정됐다.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시작했는데 인간은 어때요? 학습을 통해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죠. 계기가 경찰 영역에서 계기가 됐지만 이걸 인정한 이상 여기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환경, 소비자, 안전 뭐 이런 것까지 넓게 인정된다는 게 오늘 이견이 없어요. 그 재량에 관련해서만 논의를 하는데 그럼 기숙행위는 어쩌자는 말이냐? 이것도 참 법과대학 찌꺼기들이 제기한 의문이죠. 뭐냐면 기숙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 옛날에 부정했었기 때문에 인정할 것인가부터 인정한다면 어떤 요건하에 인정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었죠. 기숙행위는 당연히 인정된다 이 바보야 이렇게 답하고 있죠. 자, 성립요건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재량행위는 그 개념상 어때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의무가 없어요. 재량행위는.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 또는 1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데 0과 1의 논의는 이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라기보다 교수는 아니 그래도 두 개 선택지 중에 하나로 통합되니까 그래도 1이 아니냐. 그러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이 맞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또 말하면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0 아니냐. 이런 사소한 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0이 맞냐, 1이 맞냐, 이렇게 추정되는 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궁금해 할까봐 꼼꼼한 친구들은 또 이거 갖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논의다라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0이 맞는 거고 수학적으로 1이 맞는 거고. 따라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재량이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0 또는 1로 수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재량권이 0 또는 1로 수축되는 경우란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이 특정 행위로 발동되는 것만이 유일한 적법한 재량 행사로 인정되고 그
외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뭔 말이냐면 선택권이 있을 때는 어떤 행정 발동을 안 해줘도 위법이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 그때는 발동만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발동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여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무하자 재량권 청구권은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되든 안 하든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얘는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경우에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되느냐 외워야 되냐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위협받고 있는 법익, 피침해 법익이라 그러죠. 침해를 입고 있는 법익, 법률상 이익. 자, 우리가 이것도 앞 시간에 배웠죠. 법익에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이 있고 개인적 법익 중에 가장 최상위를 치는 게 그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그래서 살인행위가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죠. 그래가지고 사형까지 선고되고 그래서 그 사형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극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생명. 그 다음에 신체의 완전성. 이 신체의 완전성 침해하는 게 상해죄예요. 그거하고 이제 단순 폭행만 있었고 상해까지 이르지 않은 폭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폭력행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단순 폭행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1,0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게 이제 형량을 감경시켜주는 장량감경이라 하죠. 장량감경도 줄임말이에요. 정상 참작, 작, 량은 형량, 감경은 깎아주는 거죠.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깎아주는 거를 장량감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3편에 이제 행정벌에서 다시 보게 되는 용어인데 자, 종류와 가치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신체, 그 다음에 경미한 게 재산이죠. 그 재산에 대한 거는 뭐 500원짜리 때문에 뭐 출동하기는 좀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엄청나게 큰 재산이다. 이럴 때는 발동이 의무화될 수 있겠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위해의 정도 및 위해의 제거 가능성. 제거 가능성이 없는 거를 경찰을 발동해봐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외울 거는 없어요. 보충성인데 이건 뭐냐면 보충성은 최우수단성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법률 용어로는. 그 실효적인 게 불가능할 때 최우수단으로 보충해주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충성 꽤 많이 나와요. 보충성 그 직접강제, 즉시강제도 보충성 요건이 나오고 얘가 가장 강력한 거기 때문에 얘보다 경미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침해가 가장 큰 얘가 최후에 나선다. 그게 보충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와는 이제 다른 의미인데 그 강론에 가면은 사회보장행정법에서 그 개인이 생활 책임지는 게 원칙이고 개인이 안 될 때 작은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거고 이것도 전문성이나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안 될 때 최후에 국가가 나서는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자, 이건 법률 용어로 알면 되는 거죠. 민사소송이나 개인적 노력으로 안 될 때 최후에 행정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고 개입으로 철회되는 다른 위의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절도죄 지금 신고받는데 저쪽은 살인죄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둘 다 출석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를 선택할 때는 더 중대한 거에 출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건 뭐 외울 게 없죠. 대법원 판례는 재량권의 영어 수축 이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객관식은 이렇게 쫀쫀해요. 명시적 인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눠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자, 경찰 간에 이게 이제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번호 이제 볼 수 있죠. 대법원 판결,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1998년 5월 8일 선고된 97년도에 54,482번째로 접수된 다 민사 상고 사건이라는 건데 이 다가 손해배상이 다거든요. 거기에 뭐 이런 문장 앞으로 4편에 가면 그 손해배상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경찰관의 주치 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 주치는 이제
술주자죠. 술에 취한 운전자, 음주운전. 권한행사가 관계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재량이긴 하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게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자 이런 표현도 익혀야죠. 그냥 합리성을 이러면 부당을 얘기하는 부당 이러면 위법이 아닌 거예요. 하자의 좁은 의미의 하자는 위반만 얘기하지 그 부당은 들어가질 않아요. 합리성을 불합리 이러면 단순 부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각 판결을 받게 돼요. 위법이 아니니까. 근데 현저하게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위법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판례가. 그 현저하게 합리성을 내지는 현저한 불합리 이 말 나오면 이거는 위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거로 위법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재량에 맡겨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적법인데 위법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량이 영으로 수축돼야만 위법이 되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것도 해석할 수 있죠. 명시적, 직접적 이거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 그죠? 명시적, 직접적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헌재는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 이런 말을 직접 쓰니까 명시적, 직접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사회보호성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실현 방법도 뭐 똑같아요. 행정기관에 청구했다가 행정기관이 행정권 발동해도 경찰 뭐 출동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일 때 이제 행정쟁송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거부일 때는 의무행 심판, 취소 심판, 취소 소송. 부작위일 때는 의무행 심판, 부작위 확인 소송. 근데 이 간접적 우회적이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게 관련된 판례들이 꽤 많죠. 행정기관이 개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이 게을리하는 걸 혜택이라 그래요. 부작위. 위해가 이미 발생할 때는 행정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없어. 이 권리부의 현수적 필요가 없죠. 그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다. 이 무장공비 그 출연에 대해 주민이 3차례 신고했지만 국정공무원들이 출동하지 않아 주민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 잘 알죠. 저는 뭐 영화를 못 봤는데 그 실미도 사건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 34명인가 그 북한에서 그 특수훈련을 받은 그 특수전 요원들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침투를 해가지고 그 우이령곡에 거기가 그 김신조 침투로 해요. 그래서 우이령곡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 3호 바위 밑에 거기 이제 그 은신했던 그 바위 틈도 있거든요. 그 은신처 거쳐서 세검정 거쳐서 북악산 해가지고 북악산에 그 총격전 벌어졌을 때 그 총탄이 박힌 소나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 결국은 이제 박정희 암살에는 실패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현장에서 사살된 공비들도 있었고 일부가 도망을 갔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이제 그 인왕산 넘어 홍제동인가 홍은동인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붕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이영선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영선이라는 그 집의 아들 굉장히 용감한 아들이죠. 여기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치니까 당황한 나머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지붕이 부실했는지 지붕이 무너지면서 부엌으로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 도둑인 줄 알고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데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터지지는 않았죠. 그 몸에 있던 게 이제 멱살 잡이고 흔드는 과정에서 이제 수류탄을 떨어뜨렸는데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핀이 안 뽑히면 이제 안 터지니까. 단순 도둑으로 알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 수류탄이 나오면 이건 도둑이 아니라 바로 그날 총격전까지 벌어진 걸 알고 있는데 무장공비라고
알면서 그 이후에 15분간을 격투를 했어요. 나는 이 용감한 청년, 이거는 국가 유공자로, 진짜 국가 영웅으로, 나는 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간첩 작전에 성공한 작전 한 건도 없어요. 제가 그 39개월 군복무했는데, 양구라는 전방 소대장에서 그 짧은 군생활동에 무장공비가 2번이나 침투해가지고, 2번이나 그 H-200 통제돼가지고, 내무반에서 그 생활하고, 실탄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는 강릉 그 잠수함.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전역하기 전에 완전히 뭐 군생활 꼬였죠. 뭐 몇 달 동안 뭐 내무반 생활하고, 그 다음에 늘 뭐 실탄 휴대하고 다니고, 그때 뭐 처음에 박격 포탄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던 106mm 무반동총이라고 전차 때려잡는 대전차 화기인데, 그 폭탄까지도 다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병장에 다 깔아놓고 막 그 정도로 몇 달간 이상을 그랬는데, 그때 무장공비가 그 수색하고 매복했던 데를 다 유유히 빠져나갔죠. 그거 보면서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있는 군인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실패한 대간첩 작전 국방부 다닐 때 그 전사집 이런 거 읽어보면 그 계곡에 무장공비가 나타난 걸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 위에서 이 엄폐 시설이 있는 상태, 얼굴만 내놓고 총 쏘는 거하고, 계곡에 뭐 전신이 다 드러나가지고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게임은 논리적으로는 누가 끝난 거예요. 무장공비 이제 뭐 벌 때 돼야 정상이죠. 근데 하늘에 그 조명탄까지만 쏘았는데 발사 명령과 함께 몇 분 내에 실탄이 다 떨어졌는데 다 총알이 어디로? 하늘을 화려하게 쏘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얼굴 내밀어 가지고 계곡에 있는 무장공비에게 조준사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일개 주민이 수류탄을 휴대한 무장공비라는 거 알고도 이걸 갖다 15분간이나 격투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 어때? 권총을 꺼내가지고 쏴가지고 결국 이 용감한 청년이 사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배상 청구하는데 국가배상 이겼거든요. 근데 이때 군경 불과 그 50m 거리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3번이나 신고하러 갔어요. 엄마가. 우리 아들 용선이가 무자 간첩하고 격투 중이다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3번이나 출동을 안 했어요. 이건 뭐냐? 50m밖에 안 되는데 확인이라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못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수없이 왜 하필 지랄하고 우리 쪽으로 왔냐? 겁나니까 출동을 못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뒤늦게 군경 출동 이걸 해달라고 항고소송 제기해봐야 실익이 없죠. 이미 뭐 아들 생명을 구해달라가 목적인데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목적 달성이 이제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도 물어내라. 이 손해배상 제기한 건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김신조 빼고 나머지 다 죽었다 그러죠. 김신조는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 무장공비 색출 체포를 위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파출소 소장, 순경, 육군 장교, 병사도 아니고 장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 대기하고 있던 중에 50m가 아니었구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이 조금씩 가물가물해지네. 60에서 70m 거리에서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중 한 명, 그 아들이 무장간첩의 발사 권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면 군경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행위와 망인과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도 이제 국가배상 요건이거든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 인과관계. 그래서 이 상세한 요건은 4편에서 손해배상에도 보게 될 거예요. 자, 행정관계 특질은 그 보충자료 종합 정리해놨는데, 이거 최하급 난도예요. 최하급 난도. 이거는 이제
해당될 때 다 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분류만 그 단어만 익혀두시면 돼요.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 내용 보면은 이것도 앞에 다뤘던 거예요. 뭐 공익과 무관한 건 없다라는 거 알죠? 그 공익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인정이 안 된 특수한지위가 인정되는 거지 당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의사 자체에 의해 형성된 사법관계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본질적인 게 아니라 공익 때문에, 그것도 공익상 필요만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다라는 거. 법적 합성은 1편에 앞에서 배웠죠. 법치행정. 공정성, 구성요건성인데 이거는 성이라고 하면 성질이고 력으로 바꾸면 행정의 효력에서 다르게 되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이런 제목으로. 공정력은 뭐는 공식적 확정력이에요.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을 부인하려면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부인할 수 있지 국민이 함부로 이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 그래서 그 단어 갖고 풀면 되는데 상세한 건 행정에 있다 다를 거고. 존속력, 이건 말 그대로예요. 행정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 불가쟁력, 불가변력, 불가쟁 줄임말이에요. 쟁송제기가 불가능한 효력. 이게 제소기간이 안날로부터 90일, 몰랐다면 1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효력. 이게 불가쟁력이고, 불가변력은 변경이 불가능한 효력. 근데 변경은 뭐냐? 취소 철회를 얘기해요. 취소 철회가 안 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형적이라는 건 내용과 관계없다는 얘기. 이제 해석할 수 있죠. 형적, 이건 행정의 내용이 그 적법이라 못 다툰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찌됐든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서 형적으로 못 다툰다 그래서 형적 존속력이고, 불가변력은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내용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존속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제력도 자력집행력, 제재력 이런데 자력집행력, 제재력은 3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강제 파트하고 이제 행정벌이라는 제목으로. 권리의무의 특성, 그래서 권리자 동시에 의무인 특성이 있고 이전 포기가 제한되고 그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가해진다. 권리구제 수단의 특성 첫날 얘기한 거죠. 이거 행정상 손해전보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그 다음 민법에는 없는 손실보상. 그 다음에 행정쟁송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라는 특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특이한 게 또 있죠. 여기는 이제 이런 정도 목록만 보고 구체적 내용은 이제 당연히 해당될 때 선명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